화학의 대중화냐 아니면 대중의 과학화냐 요거를 고민했을 때 어떤 식으로 미래가 될 것인가, 이게 지금 크게 좀 안 맞는데,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문서겠죠. 아까 말했던 책을 쓰는 거, 과거부터 가장 역사 깊은 방식이었고, 이거는 뭐 아무리 안 읽어도 계속 하기는 해야 될 일이라서 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누군가는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대중 강연 같은 거죠. 과거 크리스마스 강연처럼 지금도 화학 관련 대중 강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화학을 대표하는 단체나 이런 정부기관의 이름을 달고 화학만 갖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화연 같은 데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있겠지만 정말로 크게 막 이런 거 한다라는 건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이겁니다. 사실 이게 화학의 제일 큰 매력이자 정체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물리나 생물이나 다 재밌는 과학이죠. 근데 물리는 실험을 할 필요도 없고 실험을 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양자역학 얘기가 요새 제일 핫하게 나오고, 또 뭐 블랙홀이나 이런 것들 다 그냥 사진 같은 거나 영상 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오히려 하면 실망하겠죠. 그냥 신호는 툭 나오면 이겁니다 하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생물도 이제 생물은 오히려 실험을 좀 하긴 해요. 왜냐면 개구리 해부나 이런 것들이 과학관 같은 데서 그 스템 교실 같은 걸로 학생들한테 체험 교실을 많이 해줘요. 근데 화학 쪽이 사실 실험은 제일 재밌는데 이걸 잘 안 하는 이유는 역시나 위험한 것 때문에 책임자가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대안학회 제안을 했던 건데 뭐 그냥 그때도 말만 제안이었고 당연히 진행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 제안할 수 있는 건 책과 관련된 거나 자료 정리 쪽을 원했거든요. 사실 제일 원하는 건 자료 정리인데 뭐 우리가 보통 이 주기율표 관련된 내용들로 책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그 30권이니 뭐니 봐도 화학책 중에 대중책이 있다. 100권이다. 그 중에 70권은 원소와 주기율표입니다. 아마 서점 가서 화학 코너 가보면 다 원소와 주기율표 같은 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30%가 독에 대한 거, 약에 대한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요즘엔 약간 반도체 얘기 나오는데 사실 그거를 화학책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고 그게 다고, 그 외에는 이제 몇 분이 커피에 대한 내용을 화학으로 쓰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원래 화학과 커피와 관련된 내용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커피 관련 책을 다 사서 봤어요. 이 대중서를. 진짜 재미없어요. 다. 어떤 성분이 있다, 몇 도로 하면 어떻다, 이거 다 이 내용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접었죠. 어차피 해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물질들 같은 거, 요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통 궁금증을 갖고 화학을 만나게 되는 거고, 저도 최근에는 이런 내용을 일부러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걸로 소개를 좀씩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많죠. 이게 다 화학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단지 이걸 얼마나 재밌게 풀어낼 것이냐, 얼마나 깊이 풀어낼 것이냐는 고민하면 어렵진 않은 문제고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대중들이 관심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소와 주기율표, 약과 독, 그 최근에는 세 번째 그 신소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총 10대들 대상으로 물질에 대한 거 하나, 신소재에 대한 거 하나, 원소에 대한 거 이렇게 세 개를 시리즈로 출판사랑 잘못 계약을 해가지고 세 개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셋 중에 신소재가 인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화학과를 왔다고 모두가 합성을 하고 화학을 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어디에 취업할지는 모르는 거고 박사학위를 받고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지 않는 한 물질을 다루는 데 갈 거고, 그 물질 중에 신소재 쪽이 다 생각하는 거죠. 취업도 잘 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반도체니 뭐 이런 거 해도 다 소재, 공정 이런 거기 때문에 신소재가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고, 또 환경이나 보건 쪽이 되게 크죠, 시장이. 저쪽들로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골수화학자 분들이 접근하기 좀 너무 어려워지죠. 그러면 뭐 이론적인 설명을 막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져요. 교수님들이랑 그 칼럼 같은 거 보면 쉽게 딱 화두를 재밌게 던지고 갑자기 막 전문적인 얘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가득 차 계신 거예요. 저도 계속 그러긴 하지만
이런 주제들 잡는 것도 재밌는 거고, 또 노벨상 얘기는 제가 뭔가 언젠가 이 화학회나 누가 정말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한 데보다는 껴서. 그러니까 사실 노벨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노벨상을 다루는 책에 대한 그겁니다. 몇 년도에 누가 받았고, 주제는 뭐였고, 이건 어디 쓸 수 있다 라는 거에서 끝나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 이 노벨 화학 관련된 책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얘를, 이게 라부아지에가 가운데 있고, 저쪽으로 하면 이제 라부아제 부인이 있는데, 라부아제 옆에가 이제 라플라스,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저분이 흔히 화학에서 그 열량계를 처음 만들었어요. 라부아제랑 공동 연구자라서. 또 라부아제 제자는 우리가 아는 듀퐁, 명품 메이커, 거기를 만든 일레네 듀퐁이라는 사람이었고, 이게 다 연관이 돼 있고, 이제 어느 과학 분야든 어딘가 이름 들어본 분인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정리를 해봤던 게, 이게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을 최대한 찾았어요. 찾은 자료는 노벨상 홈페이지에 인터뷰랑 그 바이오그래피를 다 읽어봤어요. 너무 한가해가지고. 그랬더니 누구는 누구 제자고요. 이게 다 같은 실험실의 선후배나 제자, 또 가족, 부부거나 아니면 심지어 막 낚시 클럽의 낚시 동료도 있고 이런 것까지 써있더라고요. 거의 수상자의 한 70%가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또 화학에도 이제 케미스트리 T라는 사이트가 있죠. 눌러보면 자기 지도교수의 누구 지도교수 이거 다 볼 수 있는 족보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노벨상을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사실 제일 해보고 싶은 거는, 노벨 글씨책 좀 잘못 골랐는데, 이게 노벨상 처음 받은 그 판토프인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긴 해요. 저분이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판토프 스승님이 그 유명한 그 벤젠골 육각형 말했던 케큘레, 그리고 다른 분은 이제 브루트나 이런 다 과학하시는 분들 제자인데, 우리가 이제 판토프가 1회 받았는데 뭘 받았나 학생들이 몰라요. 솔직히 그 화학과 학생들한테 판토프가 노벨상 뭘로 받았어 하면은 모르고, 간혹 알아도 이제 화학평행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제일 재밌던 건 사실 탄소가 삼연체라는 걸 처음 아는 게 판토프였거든요. 20살 땐가 그냥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어요. 저거를 탄소는 입체다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판토프는 교수를 되게 오래 못했어요. 그냥 박사학위 논문에 자기가 자주 가던 그 술집 마크를 넣었어요. 여기서 내가 연구했다면서 그 동네 술집 마크들. 그러니까 이제 임용 지원하니까 얘 뭐하는 놈인데 이렇게 했지 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교수 자리를 찾은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일화가 있고,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화학 공부하는 거를 따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했죠. 근데 이거 대중을 위한 것보다는 화학과 학생들의 그 화학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좀 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고, 그렇게 좀 더 나아간 방식의 대중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제자들 같은 게 쭉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용어 표현하는 거는 저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신경은 안 쓰는데 욕은 저희가 먹어요 항상. 이거 나트륨 소듐 왜 두 개 다 했느냐, 이거 뭐 그냥 국립국어원이 둘 다 맞다는데 왜 화학회나 이런 데는 소듐이 맞는 겁니다 계속 그러느냐. 그건 뭐 저희가 욕 먹을 일은 아닌데 욕을 먹는 거죠. 그냥 영어 쓰는 사람들이 다 소듐 하니까 소듐 하는 것 뿐이고, 그런 것도 이제 계속 나오죠. 저도 여기서 샘창자 몰랐어요. 저는 그거 딴 거는 다 화학 관련된 거니까 알겠다 했는데, 12지장을 샘창자라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아서 또 세월에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용어를 계속 바뀌고, 이제 계속 바꿀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이거는 이제 글 쓰면서 하다 보면 제일 거슬리는 게, 라부아제가 말한 대로면 무슨 화 다음에는 무조건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그게 규칙입니다. 우리나라의 규칙이자 이건 국립국어원이 정한 규칙이에요. 사실은 외국에서 다 그러고. 근데 책 쓰면 이산화탄소 띄우면은, 저런 거 산화철 띄어쓰기 하면은 그 틀린 거라고 빨간 밑줄 뜰 때도 많아요. 왜냐면 책 만드는 분들은 다 붙였어요. 저거 띄우는 게 맞다 그러면은, 그게 맞을지 몰라도 통용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서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달라라는 대답이 오거나, 아니면 정말 꼭 바꿔야 되면은 뭐 타협해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사소하지만 되게
시작이 될 수는 있겠죠. 물론 하면은 또 욕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실험인데, 제가 찾아봤을 때 영국에 계신 분인데 이 피터 베더라는 분이 실험 강연을 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실험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먹는 시리얼 있죠. 라이스 크리스피에다가 과사나물 부어놓고 물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그게 막 불탄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 과사나물이 무엇이고 반응할 때 열이 나온다는 게 무엇이고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즐겁게 봐요. 남녀노소를 떠나서. 근데 이런 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못하는 이유는, 과연 불을 피우고 폭발을 시키는 걸 허가해줄 강연장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길게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약간 이벤트성으로 언젠가 한 번은 해봐야 되는 화학의 대중화의 궁극적인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죠. 이게 아마 제일 독창적이고 다른 반응이 이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